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다른 과목은 다 끝났죠? 예, 오늘부터 이제 세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 1차 시험에 나오는 세법은요, 전체 7가지입니다. 법인세법부터 해가지고 조세본, 처벌법까지 전체 한 7가지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게 조특법하고요, 상증세법, 그다음 뭐 지방세법,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는 세무사 2차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1차 시험에는 얘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세법 개론부터 공부할 때 조특법이라고 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법인세법 곳곳에 숨어 들어가 있고, 그다음 소득세법에도 곳곳에 숨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발라내야 되는데, 요거를 발라내기 위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특법입니다, 조특법입니다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굵직굵직하는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한세 같은 거. 그거는 이제 법인세 뒷부분이 있는 내용인데 조특법이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다음 소득세법 중에 소득세 공부할 때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이런 것들은 조특법 사항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뭐 전혀 없습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조특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왔었냐면 간주임대료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법인세 간주임대료 장부 기장하는 경우 있죠. 그 장부 기장한 경우에 간주임대료 같은 경우는 원래 법인세법 규정이 아니에요. 조특법 규정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나왔거든요. 원래 시험 범위가 아닌데 이게 왜 나왔냐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법인세 세법 개론 법인세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법인세법 규정인 줄 알고 내신 것 같아요. 출제위원이 내신 것 같은데 그거 나온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특법 굵직굵직한 건 안 해도 되겠지만 몇 가지 좀 필요한 것들은 수업하면서 중간중간에 좀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간주임대료 이런 것들, 문화접대비 이런 것들은 법인세 접대비 연결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조특법이라고 아예 제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조특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지 말라고 하는 거 그것만 안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제가 필요한 것들은 요거는 그래도 하나 봐두는 게 상식적으로도 필요하고 하니까 봐두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같이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제가 보지 말라는 것만 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 상속세및 증여세법은 뭐 아예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안 보셔도 되고 지방세법도 1차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돼요. 나머지 것 내용 정리하시면 되는데 나머지가 지금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보통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10개에서 11개 출제가 되고 소득세는 9개에서 10개 정도 부가가치세 8개에서 많으면 10개 정도까지 보통 8개 9개 나오고 국세 기본법이 4개 정도 징수법이 4개 정도 국조법이 3개 정도 조세범 처벌법이 2개였었는데 그동안은 계속 2개씩은 나왔었는데 작년에만 이게 한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 한 문제가 나왔으면 이게 앞으로 계속 이제 한 문제가 나올 거냐 2개가 나올 거냐 모르겠어요. 한두 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계산형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는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 세 가지가 계산형 문제 같이 나올 수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론형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조법 여기서 가끔 가다가 계산형 문제가 한 개씩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가끔 계산형 문제 아주 가끔. 근데 보통 이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인데 계산형 문제 비율이 몇 대 몇 정도가 되냐면 이론형 문제가 한 60%, 계산형 문제가 한 40%그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의 난이도는 굉장히 낮아요. 수준이. 굉장히 낮고 이론형 문제 난이도는요 상당히 높아요.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사람들이 이거 너무 많다. 그리고 시간 내다 못 풀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4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요 세법하고 상법 합쳐가지고요 같이 봐야 되잖아요. 아닌가? 세법하고 뭐하고 같이 보죠? 미안해요. 재정학 두 가지가 나한테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예, 세법하고 재정학 같이 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80분 내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재정학 못해도 30분은 걸리거든요. 최소
빨리 푼다 하더라도 30분 걸려요. 그럼 세법에서 풀 수 있는 시간은 50분인데 50분 만에 이걸 다 풀 수 있냐? 불가능. 내가 풀어도 50분 만에 못 풀어요. 내가 풀어도. 이걸 다 풀 수는 없어요. 몇 개는 찍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삼는 게 뭐냐면 법인세 하지 말자. 떨어져. 하지 말자. 그러면은 소득세도 못하게 돼요. 법인세 못하면 소득세도 당연히 반 이상은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럼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부가가치세, 국기, 징수, 국조, 조세범, 처벌법 나가서도 별로 쓰잘데기 없는 조세범, 처벌법 같은 거. 요런 걸 이제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론용 문제 맞춰버리고 요건 이제 찍어서 맞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가요. 그러면 40점 금방에서 왔다 갔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험은 40점 근방에서 왔다 갔다 거리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60점 이상은 맞아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안전하게 가려면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세무사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세법이에요. 조세번 설정 안만 하더라도 이거 걸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전략적으로 갔을 때 뭐를 열심히 해야 되냐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일단 부가가치세 부분은 양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저라면 부가가치세 이놈이 가장 중요한 놈이에요. 이놈이. 그 다음 중요한 놈은 뭐가 되겠어요? 소득세예요. 그 다음 중요한 놈은 2순위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중요한 놈은 이제 법인세가 될 거예요. 얘는 양에 비해서 양은 굉장히 많은데 10문제밖에 안 나와. 뭐하고 비슷해요? 부가가치세가 거의 비슷해요. 세 가지가 거의 비등비등한 비율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양이 좀 적은 거 요거 요 두 가지 열심히 해서 점수를 좀 따고요. 부가가치세는 어렵게 나와봤자 부가가치세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고 법인세법에서는 한 60% 70%만 맞추겠다. 그런 전략으로 좀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기, 국진, 국조, 조세원, 철법 이쪽이 이제 보통 이제 자법이라고 많이 불러요. 자법은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국기법은 가장 중요한 법이고 징수법도 실무 나가서 굉장히 필요한 법입니다. 필요한 법인데 자법이라기는 좀 그런데 이쪽 부분이 저희 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시험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쉬웠어요. 이거는 그냥 외우면 무조건 다 맞추는 거. 정말로 4개, 4개, 3개, 2개면 몇 문제 이것만 해도 13문제 이렇게 돼요. 13문제면 여기서 3개만 더 맞추면 꽉 넘기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맞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그리고 쉬웠어요. 양도 얼마 안 많았기 때문에. 이건 달달달 암기하고 들어가서 시험 직전에 이틀 동안 열심히 본 다음에 들어가면 다 맞추는 거 그거였는데 지금은 시험 한 4일 전부터 달달달 암기해도요. 들어가서 반 이상 맞추기 힘들어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쪽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난이도만 좀만 어려우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문제가. 통책에서 갖다 내고 예규에서 갖다 내고 그래버리면 거의 풀 수가 없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부분 암기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암기해서 다 맞출 수 있는 보장이 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것만 열심히 하자. 네버.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걸로 고득점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위에 거에서 맞춰줘야 돼. 위에 거에서 맞춰주고 여기서 반 이상만 맞춘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하고 한 3년 전하고 작년하고 달라요. 작년하고. 이론형 문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어요. 특히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해놔야 되고 위에 있는 부분에 점수를 따야지 밑에 있는 것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만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요 밑에 있는 부분도 열심히 좀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중에서 이제 국기법이 될 것인데 열심히 하시는데 요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옛날엔 요것만 하고 위에 있는 거 몇 가지 조금 하면 될 수도 있었어요. 운 좋으면. 근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 강좌가 지금 이제 한 18번 정도 돼 있는데요. 제가 들어와서 할 거는 이쪽 부분이에요. 법인세법 부분 요걸 정리할 거예요. 아쉽게도 제가 하는 부분이 양이 적어요.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지금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근데 강의는 반 정도가 돼요. 법인세 부분이 양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보다는요. 우리 유은주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이쪽 부분 있죠.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분. 이 부분이 시험에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솔직히 말하지만 그래서 이쪽 부분 열심히 해주시고 법인세법도 같이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인데요. 요거 나머지 부분은 국세기본법은 요거는 저희 강의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제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징수법, 국조법, 조세원, 철법 부분은요. 강의 다 끝나고 나서 요거 다 끝나고 나서요. 이틀 정도 잡아가지고 특강을 할 거예요. 보통 하루 정도 잡아가지고 특강하는데 지금 그 요즘 출제 경향으로 봤을 때는 하루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하루만 가지고 그냥 이거 이렇게 보세요 하고 들어가서 시험장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적으면 하루, 그러니까 보통이면 제 생각에 지금 이틀 정도 잡고 있는데 이틀 정도 특강 잡아가지고 강의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요거는 제가 특강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조법하고 조세훈 철법, 국조법은 법인세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정리하고 조세훈 철법은 제가 계속 했던 부분이니까 제가 하고 징수법은 국기법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은 윤중 세무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마지막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4월 말이죠. 4월 말이면 시간이 적게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적게 남았어요.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그렇다고 뭐 놀르면 되겠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한 몇 달 남은 거예요? 2달 정도 남은 거잖아요. 2달 이상은 남은 건데 이 시간이면 충분히요. 그 수속을 하고도 남아요. 1차 수속 충분히 가능해요. 세법 목표가 몇 점이세요?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그거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60점 목표를 세우면 한 50점, 40점 맞을 수 있어요. 80점 목표를 세워야 한 60점, 65점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목표는 좀 높게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공부를 해 나가야 실제 시험에서 그보다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점수를 맞는 거기 때문에 한 80점 정도 목표 삼으세요. 세법. 아니, 상법이 아니라고요? 요즘 상법도 장난 아니던데요. 뭐 판례에 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문제 잃어버리면 뭐 돌아버립니다. 상법도 고득점 과목이 아니. 저희 때는 상법 한 개 틀리면 바보 막 이랬어요. 다 맞춰야 되는 거. 저는 많이 틀렸거든요. 상법 70점대예요. 바보 중에 바보였던 거죠. 예. 사람마다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상법에서 고득점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세법에서 고득점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세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법 할 때 여러분들 점수를 좀 높게 잡으셔야 돼요. 꽈락 근처에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거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2학년이면 남은 시간 충분하거든요. 충분하고 여러 번 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세법 5번 이상은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에요. 수석할 수 있는 시간이고 1차 수석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거지 그게 의미가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별로 의미가 없어서 안 하는 거라는 거.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 공부를 좀 열심히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법인세 챕터 1부터 가겠습니다. 자, 워크북 가보겠습니다. 워크북. 이런 내용 정리하고 그다음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돌아가셔가지고 그날 배웠던 거는 바로 그냥 그날 끝내주셔야 돼요. 우리 세법 개론 시간처럼 길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도가 좀 타이트하게 나가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는 이거 조문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개정된 건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전부 다 설명을 드리는데 옛날에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 취지를 다 설명하고 하나하나 산식에 대해서 정리 설명하고 그렇게 할 시간은 없어요. 세법 개론당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리 강좌입니다. 지금 정리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익히고 배우고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문제 풀이할 때 어떻게 풀이하는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1.1에 법인세 과세대상과 납세 의무자라고 돼 있죠. 자, 2번 과세대상 소득을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각사함연도 소득, 두 번째 토지득 양도소득, 세 번째 청산소득. 가장 일반적인 소득은요 각사함연도 소득이죠. 매년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건데 세율이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세율 보시면은요 작년까지는요 2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었어요. 2억 원 이하분은 10%고 2억 원 초과분은 22%였는데 여기 이제 3단계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2억까지는 10% 그대로고요. 2억 초과 200억 구간이 생겼어요. 200억 이하까지는 20%고 200억 넘는 부분이 22%가 됩니다. 자, 그럼 몇 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된 거예요? 3단계 초과 누진세율 되는 거죠. 자, 참고로 우리 소득세 있죠? 소득세 같은 경우는 몇 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었어요?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었어요. 가장 낮은 세율 몇 %예요? 6%. 그 다음 구간은 15%. 그 다음 구간은 24%. 마지막 구간은 35%. 이런 게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었고 이 세율은 그대로 가요. 소득세도.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는데 마지막 구간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마지막 구간이 원래 8,800 넘는 부분이었죠.
근데 3억을 하나 더 줘가지고요. 3억 넘는 부분은 38% 가는 걸로 하나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소득세 할 때 정리하게 될 거예요. 몇 단계 초과누진세율이 된 거예요, 소득세는? 이제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된 겁니다. 둘 다 하나씩 세율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 청산소득 있죠? 맨 끝에 있는 부분. 청산소득은 이제 문 닫을 때 발생하는 소득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여기도 세율 보니까 똑같이 매년 벌었을 때 내는 세율가 똑같은 거죠. 10%, 20%, 22%. 여기도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됩니다. 그 다음 신고납부 보도록 할게요. 각 사업인도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는 각 사업인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고 돼 있죠. 12월 말 법은이다. 몇 월 며칠까지 신고납부예요?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죠. 말장난 주의할 점. 각 사업인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종료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예요. 이게 종료일부터 3개월 그러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12월 15일 날 끝난다. 그럼 이때부터 3개월 따지면은요. 뭐 3월 15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뭐 계산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간 말로 가는 게 편하겠죠. 따라서 전부 다 3월 말 이런 식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고 돼 있어요. 마찬가지 청산소득도요. 자녀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고 돼 있죠. 자녀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가운데 낀 게 있는 거 토지 등 양도소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이 부동산 투기했을 때 그 투기에 대해서 중과하기 위해서 하나 더 세금을 만들어 둔 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예요. 자, 뭐 팔았을 때냐면 주택하고 비상용 토지. 주택하고 비상용 토지 판 거 있으면 요거에 대해서 추가로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주택, 모든 비상용 토지는 아니고요. 그 밑에 점 보시면은요. 부동산 투기 지정 지역 안에 있는 주택, 비상용 토지 요것만 과세가 됩니다. 투기 지정 지역 아닌 곳에 있는 주택 팔았을 때는요. 추가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얘는 세율이 몇 퍼센트냐면 지금 현재 10%입니다. 그리고 얘는 따로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각사민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낼 때 같이 추가로 납부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밑에 신고 납부도 각사민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자, 그 정도 받으시고요. 세율 바뀐 것만 잘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 3번의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은요. 우리 일단 법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법인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본점 주소무서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내국법인, 외국법인 둘로 구분해요. 내국법인은 본점 주소무서가 국내에 있는 법인, 외국법인은 국외에 있는 법인 말하는 거예요. 내국법인 같은 경우는요. 그냥 우리 애죠. 우리나라 애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번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돼요. 국내외 모든 소득. 하지만 외국법인은요. 얘가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돈 벌어간 거 그거는 과세할 수 있지만 얘가 외국에서 번 거는요. 과세권이 없겠죠. 따라서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하게 됩니다. 또 하나 구분하는 게 영리 목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영리법인 그리고 비영리법인 둘로 구분하게 됩니다. 영리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리법인이고 영리 목적이 없으면 비영리법인이에요. 영리법인은요. 번소득 다 과세하죠. 모든 소득 과세. 하지만 비영리법인은요.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고유목적 사업을 영위해요. 고유목적 사업에서 번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고유목적 사업 말고 별도로 수익사업 영위했을 때 거기서 번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되겠죠.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하게 돼요. 자, 이제 몇 가지 주의할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구분 기준은 뭐 가지고 구분했어요? 본점과 주사무소. 이게 어디에 있냐? 이거 가지고 구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있죠. 본점은 외국에 두고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은 국내에 생하고 있다. 이건 내국법인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 밑에 1번. 외국의 본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라도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다라면 이때는 내국법인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또 하나의 판정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점 주사무소 뭐까지?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까지. 그 다음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구분 기준은요. 본점이 어디 있냐 이걸로 구분한 거예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이다. 이렇게 나오는 문장이 많아요. 외국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이다. 맞아요? 법에 따라 구분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점이 어디 있냐? 주소지설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따라서 2번.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은 설립 준거법에 따른 게 아니라 본점 소재지에 따르기 때문에 외국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비영리 내국법인의 범위라고 돼 있죠.
자, 비영리, 영리 목적을 안 하는 법은 있죠? 자, 1번에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비영리 법인이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들, 이런 법인들도 비영리 법인이에요. 하지만 괄호 안에 단서 잠깐 볼게요. 농협, 새마을 금고 등과 같은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한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자, 어디 밑줄 치냐면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 제외.